자라온 배경과 현재의 환경과 상관없이 각자가 자신의 인생 주인공이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톡톡 사연의 한 여성 애청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결혼하여 저만의 가정을 꾸려 살고 있지만 어렸을 적에는 이러한 미래가 전혀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던 일상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이 매우 가난했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린 시절이나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인생에서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집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6살 또는 7살쯤 되던 때부터 형편이 매우 힘들어졌어요. 가난하다고 해도 집 하나 없이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집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쓰는 숨이 나오는 제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집을 잃고 거리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언니들이 말하길, 작은 월세방에서 우리 가족 5식구가 살았는데 월세를 3달치 밀리고 4달째 되자 아예 쫓겨났다고 해요. 저와 형과 언니 2명이 이렇게 세 자매는 그때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어느 날 하굣길에 있었는데 큰 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옆에는 작은 언니도 함께 있었고요. 야, 너 지금 집에 가면 안 돼. 너 혹시 놀러가 있을 친구네가 없어? 같은 반 친구 아무나 붙잡아서 걔네 집에 가 있어? 왜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집에 못 가게 하고 언니들은 집에 가서 나 몰래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거야? 못됐어. 나도 언니들하고 지금 집에 갈 거야. 너 바보야? 우리 집에 맛있는 게 어디 있어? 맨날 맛있는 게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게 생길 것 같아.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끼리 집에 가서 할 게 있으니까. 너는 친구 중 아무나 골라서 그들의 집에 가 있고 거기에서 저녁까지 같이 먹고 올 때 좋겠고 너는 집에 일찍 오도록 해봐. 내 손에 묵사발이란다. 큰 언니의 으름장에 눈물은 물론 콧물까지 질질 짜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학교 정문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마주쳤는데 그들의 엄마가 마침 걔를 데리러 오시다가 나를 발견하셨어요. 나는 울면서 지금 집에 갈 수 없다는 말만 하자 저희를 같이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 주셨다. 조그마하고 좁아터진 방 하나가 우리 집의 전체였던 공간과는 다르게 그 여자의 집은 방 2개는 물론 거실도 별도로 있었다. 그 집에 있었어요. 거기서 신한 걸 가봤는데 간식도 먹었어요.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걔랑 놀았어요. 그들 아버지께서 그날 늦게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밤기내 어머니가 저녁 준비해 주셨어요. 큰언니의 발코니를 기억하고 있던 저는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저녁까지 소란스럽게 먹었어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보다 큰언니의 성나무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큰언니는 제보다 4살 위에 있고 작은 언니는 제보다 3살 위에 있었어요. 초여름이라 저녁이 그리 어두워 보이지 않았던 때 드디어 집으로 향했어요. 걸었고 걸어서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날 큰 가방을 들고 계셨던 부모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그 가방은 너무나 수상하게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월세를 체납한 집주인이 우리 가족을 강제로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었고 부모님과 언니는 이 사실을 아침에 알게 되었었는데요. 나를 제외한 가족들은 열심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리둥절해하던 나를 발견한 부모님은 나 옆으로 달려와서 막내가 왔으니 이제 출발하자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건물 안에서 뛰쳐나와 애들이 있어서 가여운 마음에 그간하며 외쳤어요. 봐주었지만 사람이 선의로 관심을 베풀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는 셋이나 데리고 있어야 했어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가 정신 차리고 제자리를 잡으라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이것은 나무가 알아서 극복하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은 집주인에게 많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발을 딛고 시작했는데 세 자매가 그 길을 따랐어요.
작은 누나는 많이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어 보였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가족이 집을 잃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무서웠어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손을 엄마가 꼭 잡아주셔서 울지 않을 수 있었다. 큰언니는 입을 꾹 다물고서 투정을 하지 않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고 한참을 걸어서 다리도 아팠지만 이윽고 멈춰선 곳은 어떤 아담하인 단독주택 앞이었다. 당시로 봐도 오래된 집이었는데 철제 대문에서는 시끄럽게 끼익거리는 소음이 났다. 어둡게 된 때 그 소음을 내며 아빠가 먼저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집안에서 나온 어떤 노부부와 아빠가 대화를 잠깐 나누고 나서 엄마에게 눈치를 주었다. 우리 세자매는 엄마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단독주택 뒤편에 자리한 작은 창고 앞에서 짐을 푼 후 오늘 여기서 야영을 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으나 안을 들여다보면 꽤 근사하다. 누구나 이 창고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데 엄마가 밖에서 소리쳤고 그에게 손을 들어 올리게 된 것은 나였다. 그러자 엄마가 나의 손을 잡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전등 하나가 창고 내부를 밝히는 모습을 전부였고 시멘트 벽으로 보이는 삭막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바닥에는 장판과 같은 것이 깔려 있었으며 잡동사니들은 한 군데 구석에만 쌓여 있었다. 공간이 제법 되어서 엄마께서 이불을 깔고 자도 돼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연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엄마의 장난기 있는 목소리와 큰 언니의 무심한 표정을 보며 안심이 되었고 즐겁게 이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은 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공주님들, 화장실을 사용할 사람들은 빨리 아빠와 함께 가야 해요. 집안에 계시는 사모님과 사모부는 이른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아빠가 활기차게 말씀하신 것에 어린 시절의 저는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어요. 아빠랑 둘이서 시술하며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마치 게임처럼 느껴졌어요. 물이 나오는 수도는 외부에도 하나 있었지만 아무래도 변기는 집안의 화장실에만 있었기 때문에요. 일찍 주무시는 집주인 노부부에게 맞춰서 저희 가족도 화장실을 빨리 쓰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네요. 아침밥은 노부부께서 주셔서 간단히 먹은 것 같아요. 큰언니는 저랑 작은언니에게 학교에서 가능한 만큼 많이 먹고 다니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친구들이 과자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얻어먹는 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게 한 끼가 되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살면서도 부모님은 항상 긍정적이셨고 우리 세 자매를 항상 아꼈어요.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지 못하셨지만 사랑만은 항상 주셨던 것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했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족은 항상 화목했던 것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천성적으로 밝으시고 어릴 적부터 책임감을 배운 큰 언니 덕분에 동생을 이끄는 맞이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었겠죠. 그 노부부의 집은 알고 보니 전에 살았던 월세집에서 정말 쫓겨날 처지가 되자 부모님께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며 저희 가족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나 급하게 찾아보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자매는 여름 방학 동안 친척 집에 맡겨졌어요. 한꺼번에 채식을 시킬 생각 없어서 다행히도 친척 중 아무도 채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작은 언니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갔고 큰 언니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엄마와 아빠는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사는 집을 사놓으셨으니까 말썽을 피우지 말라고, 방학 숙제를 미뤄두지 말라고, 그리고 일기를 잘 쓰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알겠지. 엄마 아빠는 너희들만을 위해 살아. 너희들은 모든 일에 열심히 하며 건강하고 잘 살아야 해. 부모님은 그렇게 부탁했지만 방학 숙제를 제때 다 하기는 어려워서 큰 언니가 감시자가 없어서 작은 언니와 너무 놀아서 신나게 동네를 돌며 노는 법을 택했어. 왜냐하면 친할머니 댁에서는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게 낫단 거지. 친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시고 한탄하는 일이 많았어. 우리 착하고 밝은 아들. 비록 생활이 힘든 것은 알지만 그의 성품이 깨끗하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앞날을 기대하던 중에 반푼이란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이땐까지 나를 실망만 시키고 자신도 고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손자라도 내게 포근하게 안아주었다면 또 다를까요? 줄줄이 계집 손녀들만 더 나아가니 정말 속상하고 쓸모가 하나 없다 싶네요. 비록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어렸던 때였지만 그분과 작은 언니는 친할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불청객임을 몹시 느끼게 되어서 가능한 한 집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했죠. 집이 좁아서 친할머니와 가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방학 숙제도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우리와 동갑 남자애를 만났는데 걔는 명절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애라고 작은 언니가 말했어요. 어린아이들은 금방 서로 친해져서 함께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그 애와 놀게 되었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왜 친할머니 집에 왔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던 그 남자애가 우리에게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너희 두 명은 버려졌어. 너희 엄마 아빠는 똑똑한 첫째 한 명만 챙기고 둘째와 셋째인 너희 두 명은 버린 거야. 다음 주 방학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너희 엄마 아빠가 곧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 언제 데리러 올지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었어. 버림받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너희 둘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아. 돈을 키울 수 없어서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의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금방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부모님에게서 버림받다니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이라서요. 그 충격에 빠진 작은 누나도 그 남자랑 싸움을 시작했어. 너, 그 말 취소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방학이 끝나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거라고. 그랬다는 말이야.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말해? 너희 둘 다 멍청해서 모르는구나. 여기는 너희 집이 살던 곳보다 시골이야. 그래서 여기에 자신을 맡기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일주일만 있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10번만 자면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기한을 안 지키는 부모들이 한두 명 있나 봐. 가난이 너무 힘들면 원래 밥상에 숟가락도 줄인다던데. 먹는 입이 줄어들어야 돈을 덜 쓰거든. 감정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던 우리 두 명과는 달리 그 남자애는 태연하고 자약했지. 우리 자매로 쓴 예견을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아. 그 남자애는 우리를 실컷 배운 후에 유유자 씨는 사라졌고 저와 작은 언니는 서러움과 불안함에 휩싸여 서로의 손을 잡고 친할머니 댁으로 걸어갔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믿길 원했지만 그때는 휴대폰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너무 초조했어요. 친할머니께서 우리가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는 우리 두 자매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작은 언니와 함께 빗자루로 엉덩이를 맞아야 했습니다. 시끄럽게 굴면 엄포를 내리겠다고 하는 앞에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다 길거리에서 낳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를 막아줄 지붕이라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막아줄 문이 있는 친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선택이었지만 왜 제와 작은 언니는 그렇게 부모님을 힘들게 찾으며 함께 살고 싶어 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가난은 분명히 비참한 것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따뜻함을 놓칠 수 없어 했을 것입니다. 그의 남자의 발언이 기억에 남아 부모님께서 언제 오실지 기다리며 저와 작은 언니는 마치 애처럼 느껴졌고 결국 몸살이 심해져 크게 힘들었습니다. 여름 관계에 물었을 때 왜 그러냐면 친할머니께서 저희가 혹독하게 든 채 되려 나아오고 있었거든요. 타박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기 전에 부모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했냐고요. 하지만 오지 않으셨어요. 너무 슬프고 태어나서 그런 실망과 무력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방학 숙제를 마치지 못한 게으름쟁이들 때문에 부모님이 오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숙제를 하면서 부모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방학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아빠가 와서 우리 둘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친할머니는 민망하게 얘 간식들이 왜 우러러졌냐고 혼을 내셨어요.
그런데 마치 마귀 같았던 친할머니는 저희 아버지에겐 참 잘해주신다고 했어요. 갑자기 냉장고에서 양념이 발린 고기를 꺼내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기라니, 저희 두 명은 그곳에서 먹어보지 못한 메뉴였는데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부랴부랴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작은 언니는 고기를 보고 놀랐는데 허겁지겁 먹었어요. 이 모습을 친할머니는 아주 못마땅하게 보셨고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힘내서 아들 하나 보려무나. 그러면 이 두 꼬마들은 내가 키워줄게. 주겠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할겠도는 할 테니까,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얼른 아들 하나 낳아야 해. 그럴 때 우리 가문을 계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잘 못 들었나 싶었는데 옆에 작은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착각이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똑같이 들었으니까요. 남동생이 생기면 우리가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졌어요. 친할머니와 사는 것도 공포였고요. 그런데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가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나는 우리 공주님들만 보며 살 거다. 우리 공주님들이 바로 아빠가 사는 이유야. 사정상 늦게 돌아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새로 월세방을 구하신 뒤였어요. 5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허름하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큰언니에게 저랑 작은언니는 친할머니의 욕을 실컷 하면서 기분을 풀 수 있었어요. 그러자 큰언니가 말하기를 친할머니는 원래 고지식하고 꽉 막힌 분이라서 애가 친척들이 전부 가까이 지나기를 어려워한다고 했었죠. 납득이 가더군요. 다시 함께 모인 그날 과자 몇 봉지를 사서 뜯어서 나눠 먹으면서 5 식구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TV 한 대가 없었지만 조잘조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채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 중 하나가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다시 하나가 되어 같이 이불을 펴고 누우니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큰언니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외삼촌 댁으로 가버렸어요. 중학교는 그곳에서 나온다고 했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하고 게으른 피우지 말고 살아야 돼. 아니라면 내 손에 둘 다 묵사발 나는 거야. 특히 막내가 알아들었어요. 응, 알았어. 엄마, 아빠한테 투정을 좀 부리고 일기장을 매일 쓰면서 지낼게. 그래. 그 다짐 꼭 지켜. 나는 까마귀를 보내서 너희를 감시할 거니까. 잔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큰 누나가 까마귀를 불러서 오는 얘기를 나와 작은 동생은 철처럼 믿었어요. 그 후로 동네에서 까마귀가 울면 그 소리가 큰 누나가 보낸 정탐꾼인지 느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숨을 죽여서 걸어 다녔어요. 좁아터진 집이지만 큰 누나가 나간 후에는 공간이 확보되었고 작은 언니가 모범적인 중학교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감명받은 나도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사실 머리가 좀 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속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까요? 잠깐,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왜 가난한 채로만 살아가는 걸까? 내 친구들도 우리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들의 부모님은 용돈도 많이 주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용돈을 받았던 기억조차 없다. 가난한 집안 여건과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부모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겹쳐져 내 심리는 혼란해졌다. 분명 부모님은 착한 분들이셨고 내가 커갈수록 그들이 능력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으며 생기 넘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 이 사회에서 착한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착한 사람들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느꼈다. 사람은 성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소가리를 오래 했습니다. 부모님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원망도 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고비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데 우리 집은 돈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두려웠기에 길가에 앉아 울기도 했어요. 물 아꼈고 전기를 아끼며 외식을 참아가면서 늘 이런 삶이 너무나도 괴롭기만 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반 친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자신의 부모님은 자주 싸우셔서 짜증났다는데 저희가 사는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 친구는 집안 상황이 잘 돼서 가방을 비싼 것으로 자주 바꾸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불만을 터뜨리는 것에 저는 너무 괴로워졌어요. 돈이 없어서 매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 상황보다는 걔의 얼굴이 100배나 1000배나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올상을 지으며 호소하는 걔의 얼굴을 보면 제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어요. 가족들과 항상 화목했던 것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은 큰 언니였어요. 명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아래 있는 대학에 큰 언니가 합격했을 때 온 집안이 난리였고, 대학 입학 전에 큰 언니가 작은 언니와 저를 따로 불러서 야, 너희도 잊지 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암담해. 우리는 부모님의 덕을 볼 수 없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어떻게 장담하냐고. 우리는 평생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봐. 그들에게 야망이나 능력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그런 건 없어. 성공하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해. 우리가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나는 공부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대학을 선택했는데 만약 성적이 안 나왔다면 나는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대학에 안 가고 취업해서 돈을 벌 것이야. 지금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큰언니는 장학금을 지원받으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작은 언니는 대학 진학을 미뤄두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르면 냉정하게 공부머리가 없어서 대학에 가도 쓸모없는 간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업을 하였고 돈을 벌어서 큰 언니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부모님과 제게도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작은 언니들을 지켜보며 제 자신도 아쉬웠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큰 언니의 조언을 따라 매일과 주말을 학교에서 보내며 평온한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학교의 자습실은 제 집과 같았고 그때 공부머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입시 전략을 세우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표로 삼았던 것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따랐습니다. 시험날의 컨디션이 좋았던 점이 느낌이 들었고 결국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명문대 중 한 곳에 입학했습니다. 이후로 우리 집안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어요.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었죠. 세자매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우리 집은 마침내 꿈꾸던 근사한 보금자리를 구해 살 수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큰 의미 있는 것이었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코피가 터지게 공부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 취업 준비를 하는 것 모두 저에게는 감사한 일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자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도 없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에 관심을 잃어 성적이 좋지 않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전문대학에 진학했거든요. 그런데 유럽 여행을 다니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동안 걔는 집이 잘 살고 있었고 명문대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나이 친구들 중에서도 차를 소유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기인 여자와 함께 외제차를 타고 학교에 올 때 그 모습을 본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강의 시간에 함께 조별과제를 하는 중인 남자 선배는 손목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요.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저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간극에 괴로워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부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이 나아지자 친척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지만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해도 마음이 아프다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친척들은 축하해 주면서도 어떤 콩꿈도 부스러기로 우리 가족에게 바라지 않았어요. 특히 큰언니를 돌봐주신 외삼촌 댁이나 외조부모 댁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늘 빌어주셨죠. 고모댁과도 잘 지냈고요.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온 탓인지 큰언니는 있는 집 자식과 어떻게든 결혼할 거라는 저와 작은언니의 예상을 저버렸고
아주 무난한 남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형부인데 큰언니보다 나이도 3살 많고 직업은 큰언니보다 못하며 집안 배경도 무난하기만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럼에도 야망 넘치는 큰언니가 왜 형부를 선택한 건지 궁금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능력했는지 지독했었지.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어린 시절이 제법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단 거야. 아마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겨주셨던 게 맞겠지.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의 행복 같다고 생각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과거를 돌아볼 때 돈으로 산 편리함보다도 입가에 그려지는 미소와 다양한 추억이 내 인생을 채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가정적이고 내일을 잇는 사람에게 헌신적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큰 언니는 자신의 선택으로 옳은지를 점차 증명해 나갔어요. 형부가 저한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여 말한 적이 없었어요. 늘 밝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사교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적이어서 낯선 곳이든 낯선 사람들이든 잘 지낼 줄 알고 큰 언니가 아기를 낳고 금방 직장에 복귀하겠다고 했을 때 형부가 일을 쉬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가정일을 다 돌보았어요. 일도 잘하고 돈도 벌어다주는 마누라가 되어 지낼 때도 행복하다 하며 형부는 크게 웃었어요.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인생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사귀었었지만 풋풋한 연애라 진지한 감정은 아니었어요. 1년 만난 끝에 정리를 한 건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두 번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큰언니가 결혼했거든요. 생각이 좀 복잡해졌어요. 나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고 이번 남자친구가 그 상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자친구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술 버릇이 안 좋았어요. 취하면 무조건 인사불성이었고 누구에게나 막 담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상대로는 힘들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가 청혼을 했대요. 당황해서 즉답은 어려웠고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돌변했어요. 그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걸까 싶어요. 나는 알더도 나를 가만히 놓고 논 가치가 없다면 당신은 결혼 제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당신을 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고민해보려 했지만 여러분의 태도를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과의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그 여자에게 속았군요. 결혼하지 않을 거라면 당신을 다시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헤어지자. 그리고 내가 준 선물들을 돌려받아요. 그 남자를 잘 알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나 봐요. 그의 냉담한 태도와 무례한 행동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웬만한 남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면 이제는 사귀기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속을 알 길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었지만 그로부터 1년 뒤에 저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두었어요. 이 인연이 무척 황당해요. 친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말에 시간 내어 그 지역으로 갔어요. 먼저 병문안을 간 후에 엄마와 함께 친할머니 댁에 방문하여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간단히 챙겼어요. 그런데 문득 오랜만에 그 동네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천히 산책하다가 하마터면 할 테니. 함께 등장한 어떤 할아버지와 젊은 남자를 마주쳤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혹시 감나무집 손녀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다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친할머니 댁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감나무집이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친할머니와 관련된 예전 동네 이야기를 혼자서 시작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때 젊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낯설지 않아서 놀랐어요. 서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저에게 옛날에 여름방학을 보내러 온 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왠지 그때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렸을 때 제 작은 언니랑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저랑 그때 며칠 같이 놀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기 동네를 돌아다니게 해주고 다 해드렸는데. 잠깐,
설마 우리 자매한테 독서를 날렸던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자매 버리고 갔다고 악담한 개가 설마 그쪽일까요? 제가 너무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상대방의 개가 빨개져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세상에, 이럴 수가요. 예전에 친할머니 댁에서 여름을 나턴 며칠 함께 놀았던 남자애가 바로 그 젊은 남자였던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희미하게 들어서 몰랐었지만 알고 보니 거기에는 아예 살았던 게 아니라 친척집이 거기 있어서 방학마다 놀러와서 살았던 거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해서 번호를 교환했었는데 그게 부부의 연을 이끌었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있으면 즐거웠고 둘이 있을 때의 공기가 편안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남편은 형이 한 명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더군요. 아버지께서 이혼 후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거주하셨는데 결혼은 아주 드물었어요. 시누이도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시댁 가족들과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처음 인사드리러 가셨을 때도 시어머니로부터 따뜻하게 환영받지 못했고 위아래로 딱딱하게 취급하시며 부모님의 근황이나 형제들의 일상에 대해 여쭤보기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갑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너 이렇게까지 알려하기 싫었겠다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오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커다란 눈탕을 맞았을 리가 없지 않나요? 더블 아이키템을 했다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속아 넘어가면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게 들통 날지도 몰라요.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제게 당황을 주셨죠. 제가 수술을 안 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결국 가족 앨범을 보여드려야 했네요. 우리 집은 엄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더블 아이키템을 한 거예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확실히 보기에는 독특한 분이시죠. 결혼을 강행한 이유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였고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분위기를 너무 낯설다며 놀랐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죠. 자기는 살면서 가족 사이에서 사랑이나 유대감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릴 때 왜 남편이 그러한 비관적인 발언을 했을지까지 추측하게 되면서 저는 남편에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를 잘 챙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멀리 사시거나 출가된 형식적인 가정을 보여주는 시누이를 보면서 남편과 진정한 가족 관계를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시어머니를 열심히 돌보고 싶었습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분과는 거리가 있어서 난이도가 높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요. 예상한 것보다 더 만만찮은 분이라서 결혼 후에 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편을 보이지 않고 쌀 한 알 그냥 주지 않으시면서 외부에서만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가는 것 없이 오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손해를 조금 덜 보려고 당식 들었고요. 되게 맛있는 주전부리움 과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하면 꼭 최악으로 맛 없어 하는 것만 조금 내주시고 나머지는 꼭 숨기세요. 안 주시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꼭 숨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그렇네요.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절대 안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먹을 것들이 제 냉고에서 상할지도 몰라요. 또 다른 물품들이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필기처분이 되더라도 모든 것을 당신이 다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지 않으려 하셨거든요. 이런 분이라 받기만 하는 사람 때문에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들이 귀하다는 점을 아셔서 남편에게는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요리 손맛이 좋으시다 보니 저희 밥 먹을 때마다 메인 요리를 직접 해주셨죠. 대신에 재료는 그날 우리가 사가야 하거나 미리 살 수도 있어야 했어요. 하나 선택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메뉴가 소불고기였다면 남편한테는 고기를 더 많이 주시고 제게는 팽이버섯이나 대파를 더 주셨어요.
처음에는 몇 번 그런 걸 모르는 척 연기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애교스럽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제게도 채소 말고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당근이나 가슴살만 주시지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닭다리도 한 조각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 표 찜닭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닥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짧고 강렬한 충격을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막혔고 모르게 그날 조용히 밤만 깨작거렸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남편은 그런 미묘한 신호를 잘 못 알아차리는 스타일이어서 잘 몰라요. 상황을 정확히 짚어줘야만 알아차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꿔서 남편에게 접근해봤어요. 과일을 먹어도 남편은 작은 조각이라도 맛없는 부분을 먹었고, 음식을 먹어도 가장 허접한 것을 찾아낸 다음 남편에게 먹이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로 불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돌려 말하시는 것을 안 하셨다고요. 당신은 우리 아들을 조종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꼭 나 같은 독거 노인을 이기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겠나요? 누가 너를 이런 식으로 키워놓았나요? 부모님 뭐? 아니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눈빛이 꽉 끄실 때는 차가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어요. 적어도 가족이라는 둘러싸인 벽 안에서는 거절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저 어릴 적 기집애론을 싫어하셨지만 언니들이 있어서 상처 없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었고 나중에는 몸이 아파지셔서 이빨이 빠졌을 때 호랑이가 제자리를 차지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그 고약한 성격이 누그러져서 제법 잘 지내셨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처럼 순수한 아이를 보이시는 분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나 당신이 스스로를 불쌍한 약자로 칭하고 제 아들을 강탈해 간 뒤 노인을 이기려 드는 악랄한 며느리로 말하시니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와 교류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건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성미를 이번에 이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저는 어머니와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큰 오류를 범했죠. 남편과 함께 한 적 없는 화목한 가정과 부드러운 부부관계를 제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상한 사명감에 홀렸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우리 가족들과 친해지고 가족끼리 모여 놀기를 좋아했는데 이 모습을 보며 더욱 자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짐까지 잃고 말았던 제 상황 때문에 하여 다른 가족의 행복한 생활이 더욱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길거리에서도 저희 집은 가족끼리 웃으며 화목했던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재미있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큰언니가 바빠서 피곤한 때 큰 형부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놀러오면서 작은 언니는 조카를 즐겁게 돌봐줬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당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구를 배워서 함께 당구장을 다니게 되었고 집에서는 신나게 고스톱을 쳤어요.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서 함께 바람을 쐬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결혼 전보다 엄청나게 활발하고 단체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자기 장인과 장모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이 어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인사말은 미리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놓았다가 전화하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습관이 사라졌어요.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가 없어졌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주 얼굴을 보니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주말에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캠핑장에 가서 고기를 먹자고 하면 남편이 나서서 장비를 챙기고 고기를 구워 먹을 준비를 해놓는군요. 금요일 퇴근 후 바로 만반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감없이 표현하신 대로 능력은 좀 부족하고 카리스마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시지만 예리하고 항상 허허실실하게 웃으십니다.
식당이나 다른 장소에 가도 어린 알바생들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주시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런 우리 부모님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뚝뚝하고 호탕하게 행동하는 아버지와 고집센 어머니가 당연히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보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전에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존경하는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저도 부모님을 점차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친정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게 되었어요.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잘 지낼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자기 가족만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려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불평을 표현하시면서 언제부터인가 제 신혼집에 자주 놀러 오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친정 식구들과 놀러가는 계획을 세우고 앉게 되면 감시하시더라고요. 주말에 뭐 할 건지 매번 물어보셨고, 한 번은 시어머니도 다 같이 가자고 제가 좋게 말씀드렸다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맞는 이마가 아파서 그냥 조용히 있었네요. 우리 아들을 계속 저쪽으로 데려다 붙이려면 그만한 값을 내게 해야겠다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값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용돈을 달라고 해서 그러는 건가요? 너는 알아들어서 웃으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얄밉게 되묻는 저희가 뭐 하는 거니? 속에 아주 못 잃어 처먹었으니까 그런 거겠지. 아휴. 솔직히 슬슬 속에서 열불이 터져 나왔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끈을 붙잡고 있던 저는 조용히 수락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수저로 맞은 적도 있었고 엉덩이를 걷어차인 적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남편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요. 섭섭하지 않게 용돈을 잘 챙겨드리기로 결심한 이후로 5만 원이나 10만 원씩 소액으로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돈을 받으신다고 느끼시리라 생각했었어요. 제가 제 돈으로 시어머니께 드렸으나 그럼에도 늘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연말이 다가왔어요. 성탄절 아침에 일찍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케이크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제 남편과 나들이를 나갔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안부 카톡을 보냈는데 보시곤 답장을 받지 못해 그냥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어느 날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설거지 중이라 제가 맞이했고 몇 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아요. 어머님, 퇴근길에 전화 주셨는데 정신이 없어서 받지 못했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언제 정신 차리게 하나 봤는데 영 정신을 못 차리네요. 성탄절 같은 중요한 때에 용돈을 빼먹어서 뭐 그러셔서 앞으로 용돈 걸게 될 거라더블다. 이런 상정적인 말을 어디서 시어머니가 모르는 척하고 행동거지를 그렇게 하다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놀란 채로 주저앉자 고무장갑을 낀 남편이 놀라서 뛰쳐나왔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아신 시어머님은 더욱 분노하셨죠. 우리 아들이 되게 요란스러워서요. 잘못된 관계를 가진 여자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한다는 것을 모두 알겠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당장 이혼해야 해. 서로 바로 갈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얼굴이 붉어지며 외치던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화를 참는 표정으로 일러냈어요. 정말 지겹습니다. 평생 그렇게만 보아왔는데도 이제는 제 아내가 되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게 끔찍하네요. 왜 그러는 척을 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제 케어를 안 해주셨잖아요. 전생 동안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려고 했잖아요. 다 기억해요. 우리 집은 부모님부터 글렀다는 거요, 누나. 말이 통했어요. 제발 이제부터 인형 벗고 살고 싶어요. 제발 요청할게요. 인생에서 제가 이만큼 버티기 힘들다고요. 남편은 감정이 격해져서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신발을 신고 나가실 때 거의 울면서 나가셨어요.
우리 부부는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눴고 제가 남편의 어린 시절에 남은 상처를 알아들었으며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최근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한숨 돌아올 때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나를 간간히 연락하고 남편이 허용하는 선에서 적당히 눈치를 살피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해주었지만 진심인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의 역사는 어떤 것보다도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음악,